이건 정말 충격적입니다. 한 미국 학자의 우연한 발견이 지금 일본 전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수십 년간 철저히 감춰온 비밀 프로젝트의 전모가 드디어 세상에 드러났다고 하는데요. 530년 전 한반도에서 발견된 한 장의 편지, 그 이면에는 상상조차 못했던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딱 1초만요. 좋아요와 구독 꾹 부탁드립니다. 일본 교토 대학교 강당은 세계 각국의 언어학 석학들로 북적였습니다. 연단 위 발표자는 야요이 시대 유물에서 발견됐다는 고대 문자에 관한 슬라이드를 넘기고 있었죠. 청중석에서 미세한 웃음소리가 새어나오는 순간 저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하버드 대학교 언어학과 출신이자 한 대학교에서 언어학을 가르치는 로렌스 데번포트 교수입니다. 동아시아 문자 비교 연구 분야에서 나름 인정받는 학자죠. 한자, 한글, 일본어 등 동아시아 문자들의 역사적 발전과 상호 영향 관계를 연구해왔습니다. 이번 동아시아 고대 문자 연구 심포지엄에 초청받아 참석한 것도 그런 배경 때문이었죠.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되었고 앞줄에 앉아있던 한 일본 학자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발표하신 야요이 시대 문자 표본은 사실 약 20년 전 유성펜으로 그려진 낙서입니다. 이미 학계에서 검증된 사실이죠. 순간 강당이 얼어붙었습니다. 발표자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진행자는 황급히 나서서 다음 발표로 넘어가려 했지만 저는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잠시만요. 이 문제를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왜 유성펜 낙서가 고대 문자로 둔갑했는지 그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측 좌장이 불편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죠. 데번포트 교수님, 이거는 이미 내부적으로 정리된 사안이니 심포지엄의 취지를 생각하여 다음 주제로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휴식 시간에 복도에서 한 일본 동료 교수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문제를 끄집어낸 것은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일본 학계에서도 이런 식의 고대화 시도가 종종 있었죠. 특히 문자 관련해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저는 의아했죠. 왜 학문적 정직성보다 자국 문자의 고대성을 증명하는데 그토록 집착하는 것일까요?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 여기에는 더 깊은 무언가가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심포지엄 자료집을 다시 훑어보았습니다. 학문은 증거와 데이터에 기반해야 하며 감정이나 민족적 자존심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야 하죠. 만약 왜곡된 정보를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한다면 그 결과물은 학술적 가치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심포지엄에서 저는 동아시아 문자의 디지털 시대 적응성에 관한 제 연구를 발표했죠. 발표를 마치고 일본 문화청 소속이라는 한 관계자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데번포트 교수님, 인상적인 발표였습니다. 우리 문화청 자료 보관소에 관심 있으실까요? 동아시아 문자 관련 희귀 자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죠. 이 유성펜 해프닝이 단순한 실수였는지 아니면 더 깊은 의도가 있었는지 파헤칠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그리고 그 선택이 저를 예상치 못한 발견의 세계로 이끌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다음 날 오전 일본 문화청 자료 보관소는 생각보다 훨씬 규모가 컸습니다. 고풍스러운 건물 외관과 달리 내부는 현대적인 보존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죠. 문화청 관계자 사토 요시히코는 친절하게 저를 안내했습니다. 우리 보관소에는 7세기부터 현대까지 일본 문자의 변천사를 담은 자료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특히 나라 시대와 헤이안 시대의 필사본들이 가장 가치 있는 컬렉션이죠. 저는 사토의 설명을 들으며 천천히 서가들을 살펴보다가 문득 그에게 물었죠. 어제 심포지엄에서 있었던 유성펜 낙서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토는 잠시 망설이더니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 문화청에서도 그런 사건이 처음은 아닙니다. 일본 정부는 문자 관련 연구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때로는 지나치게 비밀리에 진행되기도 했고요. 그의 말에 호기심이 생겨 무슨 의미인지 더 물어보려는 찰나 다른 보관소 직원이 다가와 사토에게 무언가를 귓속말로 전했고 사토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데번포트 교수님. 잠시 자리를 비워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구역은 자유롭게 둘러보시고 필요하시면 저기 데스크에 계신 직원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사토가 자리를 비운 사이 저는 문서 보관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체계적으로 분류된 서가들 사이를 지나다가 한쪽 구석에 놓인 특이한 상자들이 눈에 들어왔죠. 다른 자료들과 달리 정식 분류 번호가 없고 단지 문화청 도장만 찍혀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니 상자에는 접근 제한 레이블이 붙어 있었고 왠지 직감적으로 중요한 무언가가 들어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그때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계신 분, 그 구역은 허가받지 않은 방문자의 접근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돌아보니 나이든 관리자로 보이는 남성이 서 있었고 엄격한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죠. 죄송합니다. 사토 씨의 안내로 자료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렇다 해도 이 자료들은 특별 허가 없이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외부인에게는 더욱 그렇죠. 저는 양해를 구하는 척하며 슬쩍 상자 옆 서류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물론 이해합니다만 제 연구 분야가 동아시아 문자의 디지털화와 효율성인데 혹시 그와 관련된 자료라면 학술적 교류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을까요? 그 말에 관리자의 태도가 조금 누그러졌고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한숨을 내쉬었죠. 교수님 신분을 고려해 일부 문서만 제한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복사나 사진 촬영은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30분만 열람 가능합니다. 관리자는 상자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하려 노력했지만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죠. 상자를 열자 낡은 문서 파일들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서철을 펼치는 순간 저는 그 내용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비밀리에 추진했던 문자 연구 프로젝트에 관한 기록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단순한 학술적 호기심을 넘어 뭔가 더 큰 비밀을 마주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감은 곧 확신으로 변했죠. 30분이라는 제한된 시간 속에서 저는 최대한 많은 정보를 머릿속에 담으려 노력했습니다. 문서들을 빠르게 훑어보다가 특별히 눈에 띄는 파일 하나를 발견했죠. 가타카나 기원 연구 보고서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파일을 열자마자 8세기 무렵 약 740년경 신라에서 일본으로 전해진 불경 필사본에 관한 상세한 분석 자료가 나왔습니다. 보고서에는 이 필사본의 특이한 각필 형태의 문자가 발견되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신라 불경의 각필 기법은 한자 도금을 표기하기 위한 보조수단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이 방식이 일본의 가타카나 발달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가타카나가 신라의 문자 체계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죠. 일본 문자가 독자적으로 발명된 것이 아니라 한국의 고대 왕국인 신라로부터 전해진 문자 체계에 기반했다는 학설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보고서 말미에 첨부된 내부 메모였죠. 본 연구 결과는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가타카나가 일본 독자 창제가 아닌 한국 신라 개통 문자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는 설이 퍼지면 일본 자존심에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됨. 이 메모를 읽는 순간 어제 심포지엄에서 일어난 유성팬 해프닝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단순한 학술적 실수가 아니라 일본 문자의 기원과 관련된 더 깊은 민족적 자존심이 얽혀 있었던 것이죠. 저는 재빨리 다음 문서로 넘어갔고 그곳에는 신라 불경에서 발견된 각필 문자와 초기 가타카나를 비교 분석한 도표가 있었죠. 두 문자 체계의 유사성은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신라 각필 문자의 15개 기호는 현대 가타카나의 기본 형태와 74% 일치하며 나머지도 변형 과정을 추적할 수 있다. 이 내용을 보고 있자니 머릿속에 수많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가타카나가 신라에서 온 문자 체계에 기반했다면 일본 학계는 이 사실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비밀스럽게 다루고 있는 것일까요? 옆에서 시계를 확인하던 관리자가 말했습니다. 이제 10분 남았는데 특별히 더 보고 싶은 자료가 있으신가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죠. 네, 혹시 이 연구와 관련된 다른 동아시아 문자 자료는 없을까요?
특히 한글이나 한자와의 비교 연구 같은 것이요. 그런데 그 순간 복도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여기 계셨군요. 데번포트 교수님. 사토가 돌아온 것이었죠. 그는 저와 관리자를 번갈아 바라보며 상황을 파악하려는 듯 했습니다. 무슨 자료를 보고 계신 건가요? 관리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사토에게 속삭였습니다. 사토의 얼굴이 굳어졌다가 이내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제 다른 예약된 방문객이 오실 시간이 되었는데 혹시 내일 다시 방문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아쉬움을 감추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충분한 정보를 얻었죠. 가타카나의 기원이 신라 문자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일본 정부가 이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점을 확인한 것만으로도 큰 수확이었습니다. 보관소를 나서며 저는 다음 수수께끼를 풀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일본 경도 대학교 도서관에서 추가 자료를 찾고 있었습니다. 문화청 보관소에서 본 가타카나의 기원에 관한 내용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죠. 그런데 참고 자료를 찾던 중 우연히 다른 책꽂이에서 눈에 띄는 한 문서처를 발견했습니다. 동아시아 문자 비교 연구, 조선 중기 한글 서간문 분석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펼쳐보았죠. 그 안에는 16세기 조선, 지금의 한국 함경도 지역에서 발견된 한 병사의 편지 번역본이 들어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변방 근무가 길어져 미안하오. 상관의 허락 없이는 집에 돌아갈 수 없어 더욱 그러하오. 아이들은 잘 지내는지, 집안일은 어떠한지 늘 걱정이오. 추운 겨울이 다가오니 몸 조심하시오. 편지는 계속 이어졌고 단순한 내용이었지만 530년 전 한 병사가 아내를 향한 마음을 진솔하게 적은 글이었죠. 그런데 이 편지의 진짜 가치는 내용보다 그것이 쓰인 방식에 있었습니다. 문서에 첨부된 해설에 따르면 이 편지는 1446년 훈민정음 반포 후 불과 50년 정도 지난 시점에 일반 병사가 쓴 것이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시골 출신의 평범한 병사가 한글을 능숙하게 사용했다는 사실이었죠. 조선의 한글은 단기간에 문맹률을 획기적으로 낮춘 세계 유일의 사례로 현존하는 문자 중 가장 과학적으로 설계되었다. 해설문에는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해례본 일부도 함께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한글 창제 원리를 설명하는 부분이었죠.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고 모음은 하늘점, 땅가로줄, 사람 세로줄의 철학적 의미를 담았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단순한 민중 문자라고만 생각했던 한글이 이렇게 깊은 과학적, 철학적 원리로 설계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죠. 더욱 놀라운 점은 편지가 쓰인 시기였습니다. 한글 창제 후 불과 반세기 만에 변방 지역의 일반 병사들까지 문자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그 보급 속도와 접근성이 얼마나 혁명적이었는지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급히 메모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가타카나가 신라의 각필 문자에서 영향을 받았다면 훈민정음은 어떤 영향도 받지 않고 독창적으로 만들어진 문자 체계였습니다. 그것도 과학적 원리에 기반해 철저히 계획된 문자였죠. 도서관 사서가 폐관 시간을 알리며 다가왔습니다. 죄송하지만 이제 도서관을 닫아야 합니다. 저는 급히 자료를 사진으로 찍어 보관했습니다. 이 530년 전 한글 편지는 제가 찾던 퍼즐의 중요한 한 조각이었죠. 동아시아 문자의 역사적 발전과 그 특성을 비교하는데 필수적인 자료였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머릿속은 새로운 의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글이 이렇게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문자라면 현대 디지털 시대에는 어떤 이점을 가질까요? 어쩌면 문화청 보관소에서 발견한 디지털 문자 프로젝트가 이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계획대로 다시 문화청 보관소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치밀한 전략이 필요했죠. 어제 만났던 사토에게 연락해 학술 교류 차원에서 추가 방문을 요청했습니다. 데번포트 교수님, 오늘은 어떤 자료를 찾고 계신가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디지털 시대 문자 체계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인데 혹시 관련 자료가 있을까요? 사토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실은 그 주제에 관한 자료가 있긴 합니다만 접근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의 연구라면 특별히 예외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토의 안내로 저는 어제 본 그 비밀 상자들이 있는 구역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는 디지털 문자 프로젝트라고 표시된 또 다른 상자를 꺼내 저에게 보여주었죠. 이것은 1980년대 후반에 진행된 프로젝트 자료입니다. 당시 정부 주도로 한글, 일본어, 영어, 중국어의 디지털 효율성을 비교한 연구였죠.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문서를 펼쳤고 첫 페이지부터 놀라운 내용을 접하게 되었죠. 프로젝트 결론, 인공지능 학습 속도, 텍스트 인식, 디지털 저장 용량 등 모든 측면에서 한글이 압도적 우위를 보임. 일본어는 복잡한 문자 체계로 인해 디지털 처리에서 현저한 비효율성을 나타냄.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사토를 바라보았고 그의 표정은 복잡했죠. 이 연구 결과는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내부 지침에 따라 모든 자료는 비밀로 분류되었고 연구진들도 입단속이 되었죠. 문서를 더 읽어내려가자 내부 지침 문구가 나왔습니다. 대내 외적으로 이 결과를 공개하지 않으며 관련 자료 폐기 및 연구진 입단속을 철저히 할 것. 이 사실이 알려지면 일본 문자의 국제 경쟁력과 국가 위상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음. 저는 충격 속에서도 냉정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일본 정부가 30여 년 전에 이미 한글의 디지털 우수성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이 연구는 어떤 방법으로 진행된 건가요? 사토는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당시 최첨단 컴퓨터 기술을 활용해 각 문자 체계의 디지털 처리 속도와 정확도를 측정했습니다. 특히 초기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활용해 문자 인식과 학습 속도를 비교했죠. 한글은 모든 테스트에서 일본어보다 두세 배 빠른 처리 속도를 보였습니다. 저는 자료의 다른 페이지들을 빠르게 넘겨보았습니다. 거기에는 각 문자 체계의 디지털 변환 과정과 알고리즘 테스트 결과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죠.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이 자료를 외부에 공개할 수 있을까요? 사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건 여전히 기밀로 분류된 자료입니다. 제가 보여드린 것만으로도 직위가 위험할 수 있죠. 저는 난처한 입장에 놓였습니다. 학자로서 이런 중요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옳다고 느꼈지만 동시에 사토와 일본 학계와의 관계를 해칠 수도 있었죠. 보관소를 나오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정보는 반드시 세상에 알려져야 했습니다. 한글의 디지털 우수성은 단순한 민족적 자부심의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 시대의 중요한 학술적 가치를 지닌 사실이었기 때문이죠. 일본에서의 발견을 가지고 미국으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재검증 계획을 세웠습니다. 발견한 자료들의 신뢰성을 확인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했죠. 우리 대학 AI 연구실의 마이클 교수와 접촉했습니다. 마이클, 한글과 일본어의 디지털 효율성을 비교하는 실험을 진행하고 싶은데 도와줄 수 있을까요? 마이클은 흥미롭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미있는 주제인데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고 싶으세요? 저는 일본에서 발견한 1980년대 연구의 방법론을 기반으로 실험 계획을 설명했죠. 물론 자료의 출처는 밝히지 않았지만 마이클과 연구팀은 최신 AI 알고리즘과 텍스트 처리 기술을 활용해 실험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동시에 저는 일본의 개방적인 학자 몇 명에게 연락했고 도쿄 대학의 야마모토 교수와 오사카 대학의 타나카 교수가 비밀리에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한글과 일본어의 디지털 효율성 비교요? 위험한 주제지만 학문적으로 매우 가치 있는 연구입니다. 2달간의 준비 끝에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동일한 내용의 한글 텍스트와 일본어 텍스트를 AI 알고리즘에 입력하고 처리 속도와 정확도를 측정했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글이 일본어보다 텍스트 인식 속도에서 평균 2.7배, 학습 정확도에서 2.3배 우수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마이클이 데이터를 분석하며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한글의 체계적 구조가 디지털 처리에 근본적으로 유리하다는 증거입니다. 1980년대 일본 정부의 비밀 연구와 거의 동일한 결과였죠. 저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학술 논문을 작성하며 동시에 유성팬 고대 문자 해프닝에 대한 분석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어렵게 구한 자료와 사진들을 바탕으로 일본 측이 자국 문자를 지나치게 고대화하려 했던 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을 담은 논문을 국제언어학 저널에 제출했죠. 논문이 출판되자마자 학계에 큰 파장이 일었고 많은 학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후속 연구를 진행하기 시작했지만 동시에 일본 내에서는 강한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외국인 학자가 일본의 문화적 자존심을 짓밟고 있다. 학문의 탈을 쓴 민족주의적 편향 연구다. 라며 일부 일본 언론은 저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심지어 일본 문부과학성 관계자가 학교 측에 공식 항의문을 보냈다는 소식도 들려왔고 학장이 저를 불러 상황을 설명해달라고 했죠. 로렌스, 당신의 연구가 국제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연구는 철저히 데이터에 기반한 것이고 과학자로서 발견한 사실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학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학문의 자유를 지지하지만 앞으로도 신중하게 행동해 주길 바랍니다. 외부 압박이 거세지면서 심리적 부담도 커졌습니다. 일본 학계와의 관계가 악화될까 걱정됐고 더 나아가 개인적 안전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지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타나카 교수가 비밀리에 보낸 메시지였죠. 데번포트 교수님, 용기 있는 연구에 경의를 표합니다. 일본 내에서도 당신의 연구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비록 지금은 작은 목소리지만 진실은 언젠가 인정받을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외부 압박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숨기지 않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혔고 곧 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논문 발표 후 3개월, 저는 조용히 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한글 디지털 효율성과 가타카나 신라 기원서를 담은 제 논문은 예상보다 더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죠. 국제언어학계에서는 제 연구를 중심으로 활발한 토론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본 도쿄대학의 야마모토 교수로부터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데번포트 교수님, 흥미로운 소식이 있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을 보셨나요? 소니와 라쿠텐이 한글 기반 AI 알고리즘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IT 기업들이 한글 알고리즘을 도입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기사를 찾아보니 실제로 소니와 라쿠텐은 실용적인 관점에서 기업 경쟁력을 위해 가장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선택해야 한다며 한글 기반 디지털 처리 시스템을 시범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니의 CTO는 효율이 좋다면 자존심을 따질 일이 아니다라고 발언했고 이는 일본 내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죠. 이러한 실용주의적 접근은 보수적인 일본 사회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였습니다. 야마모토 교수의 연락은 계속되었습니다. NHK에서 유성펜 고대 문자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방영했습니다. 과거 우리가 문자 관련 과도한 자부심에 매달리다가 오히려 국제적 신뢰를 잃을 뻔했다는 내용이었죠. 이건 정말 놀라운 변화였고 처음에는 제 연구에 적대적이었던 일본 내에서도 점차 객관적인 시각이 생겨나고 있었던 것이죠. 야마모토의 말에 따르면 젊은 학자들 사이에서는 문자의 기원보다 현대적 활용 가치에 더 관심을 갖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저는 도쿄에서 열리는 디지털 시대의 언어학 컨퍼런스에 초청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변화의 흐름을 직접 느끼고 싶었기에 참석을 결정했죠. 도쿄 도착 첫날, 저는 긴장했습니다. 논문 발표 후 처음 방문하는 일본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예상과 달리 컨퍼런스 참가자들은 저를 적대시하지 않았고 오히려 많은 질문과 토론을 제안했죠. 교토대학의 스즈키 교수는 공개적으로 제 연구를 지지했습니다. 데번포트 교수의 연구는 우리에게 불편한 진실을 알려주었지만 진실에서 눈을 돌리는 것은 학문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미래 기술 발전을 위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컨퍼런스 마지막 날, 일본 통신기업 NTT의 연구팀이 흥미로운 발표를 했습니다. 그들은 한글의 디지털 효율성을 인정하면서도 일본어의 고유한 특성을 유지하며 디지털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제안했죠. 우리는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기술적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글로벌 협력의 모습입니다. 저는 그 발표를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적대감만 느꼈는데 이제 일본 안에서도 진실을 인정하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움직임이 생겨났다는 것이 희망적이었죠. 컨퍼런스가 끝난 후 야마모토 교수와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 당신의 논문을 읽었을 때는 사실 불편했어요. 하지만 사실을 직시하는 것이 발전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덕분에 일본 내에서도 중요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비록 작은 시작이었지만 진실이 점차 인정받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이죠.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은 이 과정이 단순한 갈등이 아닌 상호 이해와 협력으로 이어지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지 한 달 후, 저는 뜻밖의 소식을 접했습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일부 시범학교에서 디지털 시대 언어체계라는 새로운 과목을 운영한다는 발표였죠. 더욱 놀라운 점은 그 커리큘럼에 한글의 구조와 효율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야마모토 교수가 이메일로 관련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데번포트 교수님,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희 교육부가 공식적으로 한글의 디지털 효율성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직은 시범적인 단계지만 이는 분명 큰 변화죠. 저는 이 변화의 흐름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학교 내 미디어 연구소의 도움을 받아 지금까지의 모든 발견과 연구 결과를 담은 종합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로 했죠. 가타카나 신라 기원설, 530년 전 한글 편지, 유성팬 해프닝 등 모든 이야기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다큐멘터리 제작 과정에서 저는 양국의 문자가 서로 경쟁이 아닌 협력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하는 것이 일본 문화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았죠. 언어는 민족의 정체성을 담고 있지만 동시에 인류 공통의 자산입니다. 한글과 일본어는 각자의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디지털 시대에 맞게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완성되어 여러 국제 학술 채널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방영되었고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죠. 특히 중장년층 시청자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한글이라는 문자가 정말 체계적이었고 일본이 때론 지나치게 자국 문자 역사를 미화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문자의 역사가 이렇게 흥미롭고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다큐멘터리 방영 이후 저는 일본 문화청으로부터 공식 초청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했지만 도착해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문화청은 동아시아 문자의 역사와 미래라는 특별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었죠. 그 중심에는 제가 발견했던 가타카나, 신라 기원 자료와 한글 디지털 효율성 연구 결과가 공개적으로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문화청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데번포트 교수님의 연구를 통해 저희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나아갈 시간입니다. 이 전시회가 그 첫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시회 개막식에서 저는 짧은 연설을 했습니다. 문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민족의 역사와 지혜, 그리고 미래를 담고 있습니다. 한글과 일본 문자는 각자의 길을 걸어왔지만 이제는 함께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야 합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오피스에서 문화청 보관소에서 복사해 온 530년 전 한글 편지 사본을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조선시대 변방의 한 병사가 아내에게 보낸 그 소박한 편지가 지금의 모든 일의 시작이었다고 생각하니 감회가 새로웠죠. 언어는 서로 경쟁하기보다 함께 발전하고 교류해 온 흔적의 결정체일 것입니다. 한글과 일본 문자가 보여준 길도 그랬죠. 지금은 진실을 알리고 미래를 함께 모색할 시간입니다. 제 책상 위에는 세종대왕 해례본과 가타카나 초기 필사본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이제는 디지털 시대라는 새로운 도전 앞에서 함께 발전해 나갈 두 문자 체계의 모습이 마치 협력과 진실의 상징처럼 느껴졌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글의 디지털 우수성과 일본 정부가 은폐했던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530년 전 조선시대 병사의 편지부터 현대 AI 알고리즘까지 한글이 지닌 과학적 설계와 디지털 효율성은 세계 문자 체계 중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문화의 힘은 과거를 미화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인정하고 함께 발전해 나가는 열린 자세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